금요일은 연준하차 시간입니다. 역시나 이번 주에도 많은 경제 지표들 미국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표와 데이터들 분석해보면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까지 있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분은요,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기자님과 함께할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의 CPI 그리고 PPI까지 예상치를 둔화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물가 잡기 과연 성공할 것일까요?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도 지금 주제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PPI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2% 오르게 되면서 상당히 제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고 CPI가 드디어 3%대를 벗어나서 2.9% 상승으로 2%대로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과 좀 연결을 시켜보시면 이제 PPI가 발표가 된 날 그 다음에는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었고 이후에 좀 예상이 됐던 듯이 CPI 때는 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매 판매가 또 예상치보다 상당히 잘 나오게 되면서 증시가 어제 기준으로 또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당히 또 지수에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자님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전에 이제 PPI 얘기를 하면 이건 생산자 물가 지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생산자가 파는 거고 그럼 그게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니까 네네. 그게 낮으니까 당연히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낮게 나왔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PPI가 낮게 나오니까 시장이 환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CPI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PCE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 물론 이제 연준의 기준은 PCE를 기준으로 해서 보지만, 대체적으로 CPI하고 PCE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노동 통계국에서 월 초에 보통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번에 굉장히 뭐 예상대로 이제 잘 나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CPI 그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차트가 제일 처음에 두 가지가 딱 나오거든요. 그게 저는 이걸 이제 하나를 합쳤는데요. 네. 제일 먼저 이 녹색 이 막대 있죠. 네. 이건 월별 CPI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 얼마나 올랐나 변했나 이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선으로 국선으로 돼 있는 거 저거는 하나는 파란색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헤드라인 네네. 물가가 어떻게 됐다. 그다음에 빨간색은 좀 덜 움직이죠. 네. 저게 이제 중요하게 보는 근원 물가. 그러니까 이제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나 뭐 네, 에너지나 제외한. 식품 그거를 제외하고 본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점진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제가 5월에 그러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끈적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네.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이 추이를 봤을 때 다음 차트 보시면 2.9%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게 2.9%잖아요. 네네. 근데 이 차트를 잘 보시면은 선이 겹쳐져 있네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예, 하나는 뭐냐면은 계절 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계절 조정을 안 한 건데 계절 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여름에는 네. 아이스크림 그 판매량이 높다. 굉장히 뭐 그럴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데이터만 가지고서 이제 아이스크림 산업은 잘 될 거야 이러면은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런 모든 게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 뭐 휴가철에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네. 그 뭐 고용 지표가 별로 안 좋겠죠. 네네. 그렇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제 계절별로 생기는 요인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또 미국에는 또 어떤 상품이 있냐면요. 물가 대비해서 네. 예를 들어 팁스라는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오르면은 원금을 더해서 줘요. 네네. 그런 것들은 이 계절 조정을 하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건 그냥 원래 있던 대로 그 계절 조정을 하지 않고 보여줍니다. 네. 그럼 우리가 보는 헤드라인 CPI는 뭐냐면은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은 값이에요. 그거는. 그렇군요. 그다음에 네. 그 노동통계국에서 보여주는 월별로 보여주는 아까 봤던 녹색 그거 네, 있잖아요. 네. 그거는 계절 조정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차이를
좀 정확히 알면은 나중에 CPI나 이걸 예상할 때 좀 네.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월별로 그러니까 계절 조정이 그러니까 된 지표가 조금 더 물가를 봤을 때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게 정확하다, 비정확하다라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을 할 때 이번에 만약에 CPI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금리를 높여야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올랐으면은 안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정책에 관련된 거고. 네네. 근데 생활에 관련된 것은 그 계절 조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쵸. 이번 달에 많이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지. 이게 우리 뭐 보통 사람들이 이번 달은 이 계절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 안 그렇게는 하잖아요. 안 하죠. 예. 네. 정책적인 부분에 좀 감안을 하고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월별 CPI를 통해서 예상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네. 다음 달 CPI를 그럼 예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별 CPI를 가지고서 다음 달 CPI를 예상하는 거는 의외로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적으로 쉽다는 건데요. 뭐냐면은 이제는 7월 달께 나왔으니까요. 다음 이제 8월이 되잖아요. 그럼 8월이 되면은 저기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된 거, 네. 파란 거 또는 빨간 거를 빼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8월에 새로 발표되는 게 있겠죠. 그쵸. 그 월별. 네. 그걸 더해주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계산하는군요. 저기서 이제 파란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드라인 CPI에서 네. 계절 조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두 개 같이 해놨냐면 이제 그건 좀 이따 이제 더 설명할 텐데요. 일단 파란 거를 보면은 네. 앞으로 이제 8월 CPI를 계산할 때 얼마가 빠지냐면은 거의 0.4가 빠져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0.4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앞으로 다음 달에 8월께 나올 텐데 네. 그게 0.3 플러스 0.3이 됐다. 네네. 그러면 0.3 빼기 0.4니까 0.1% CPI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군요. 아주 간단한 계산 방법이죠. 네. 이걸 왜 소개를 했냐면요. 네. 저기 중간에 보면 제가 숫자를 써놓은 게 있는데요. 작년 11월, 12월에는 이 두 개는 사실 계절 조정을 하나 안 하나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계절마다 그러니까 겨울이나 여름에 둘 사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럴 수 있겠네요. 계절적인 부분. 그래서 11월과 12월에 보면은 둘 사이 차이가 얼마나 났냐면은 무려 0.4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가 아까 처음 그래프 그냥 그 물가 지수 자체만 봤을 때는 눈으로 봤을 때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요게 월별로 해서 보면은 요런 이제 계산할 때 요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8월 CPI를 한번 예상하면 저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계산할 때 빼야 될 작년 8월께 네. 수치가 굉장히 높았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렇네요. 이제 빼야 될 거는 많아지고 더할 그다음에 거는 지금 이제 적어지고. 더해질 거는 최근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 0.2%도 하락이 가능한 거죠. 그건 2.9였잖아요. 네. 그러면 2.7까지도 이게 갈 수가 있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게 이제 좋은 지표라는 좋은 이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예상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계절 조정 유무에 따라서 저희가 또 CPI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 계산법도 쉽게 또 기자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서두에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연준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보는 지표는 PC 지표잖아요. 그렇죠. 네. 이 가격 지수일 텐데 이 PC랑 일단은 CPI랑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도 알려주세요. 들어가는 이제 이제 CPI를 물가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네네. 예를 들어 밥 먹는 거 식대는 내가 전체 비중을 0.1을 넣겠어. 네. 그런 식으로 다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CPI를 구할 때는 또는 PC를 구할 때는 나는 어떤 상품을 넣을 거야. 이런 게 상품의 구성이 다르고 그다음에 비중치가 좀 다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연준이 이제 PC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결국에 미국이 약간 소비 위주라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PC는 예를 들어 이제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한 개인이 네. 자기의 건강보험을 위해서 지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CPI는 개인이 쓰는 돈만 계산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우리 직장인만 내는 게 아니라 회사도 내잖아요. 그렇죠, 다 되죠. 근데 미국도 그렇거든요. 근데 PC에는 그게 들어가요. 아, 회사가 더 내는 반영이 게 되는군요. 더 반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뭐 크게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근원 PC 차트를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 지금 근원 PC가 좀 줄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지 약간 힌트가 색깔별로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란 기둥이 상품이에요. 상품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품인데 지금 마이너스죠. 이건 이제 월별로 본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 주황색은 뭐냐면 서비스입니다. 네. 서비스는 여전히 보면은 높아요. 최근 이렇게 쭉 한 2%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상품이 마이너스니까 여기 대략 뭐 1.8%로 내려왔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녹색이 그 주택 서비스예요. 네. 이 주택 서비스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제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죠. 자기 소유로.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은 당신이 만약에 이 집을 임대로 내놓으면 얼마를 받으시겠습니까? 네. 하고 그걸 여기다 계산을 해서 넣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좀 약간 상당히 여전히 문제가 많은 지표이긴 한데 네. 얘는 그래서 어떠냐면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도 굉장히 느리게 내려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보면은 이 녹색 부분이 좀 줄어들고 조금씩 있는 것 조금씩 같아요. 줄죠. 네. 예, 그리고 현재 그 지표상으로도 그 주택 이쪽이 줄어들고 있어서 네. 시간이 흐르면은 얘네는 이제 줄어들 텐데, 근데 아직은 여전히 이제 저게 굉장히 중요한 그걸 차지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과 서비스 부분이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택도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조금 더 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하락해야 된다는 점도 함께 PC 지표를 저희가 살펴드렸고요. 다음 차트를 보니까 지역 연준별 CPI가 좀 써 있는데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데 어떤 부분을 보는 지표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FOMC를 하면은 네. 지역 연준 의장들이 이제 대체로 거기 나가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우리 필라델피아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네. 이제 필라델피아 총재님도 그 밑에 연구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연구를 시키겠죠. 그쵸. 그럼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CPI들이 자기들은 이걸 보겠다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오군요. 네. 근데 굉장히 근데 뭐 의미 없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여기 이제 이 노란색이 뭐냐면 이번에 발표된 그 지역 연준들이 다 발표한 것들입니다. 각자요? 네. 근데 코어 CPI는 이건 이제 노동통계국에서 메뉴에 있는 거는 네. 거기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재미있는 것들이 있죠. 저기 세 번째 보면은 16% 트림드 민 CPI라고 있어요. 트림 했다는 네. 거 이게 머리 깎을 때 이렇게 딱딱 자르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16%라는 건 뭐냐면은 물건을 이렇게 이제 상품을 쭉 봐서 물가를 봤는데 어떤 건 8% 이상 오른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8% 이상 내린 떨어진 것도 것도 있죠. 있죠. 근데 얘네는 이제 너무 극단적인 값이니까 너네는 자르고 중간에 있는 것들만 보겠다 해서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아틀란타 연준은 스티키 CPI라고 그래서 약간 코어 CPI, 근원 CPI하고 비슷하군요. 굉장히 좀 비슷한 개념인데 좀 약간씩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 저기 코어 CPI가 3.2였어요. 네. 그런데 과거 평균을 보니까 PCE하고 얘가 한 0.3 정도 더 높게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얘가 PC 2.0%가 연준의 목표인데 그쵸.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얘는 2.3은 돼야 된다. 그런 이걸 의미예요. 통해서 따로 추론을 또 하는 거네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3.2인데 네. 얘는 2.3으로 가야 되니까 한 0.9 내려가면 되겠죠. 네. 근데 또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 16% 그걸 보면은 현재는 3.3인데 PC 2.0%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는 2.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게 이제 1.0%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 현재 있는 수치랑은 이제 얼추 비슷한데 네. 뭐 대략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한 아직도 1.2% 정도가 더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근데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지역 연준별로도 CPI를 굉장히 다양하게 측정하는 걸 저도 좀 네. 처음 알았네요. 이런 데이터도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가 큰 상승을 한 계기가 소매 판매가 의외의 또 호조세를 기록했기 때문인데, 그럼 소매 판매랑 또 중요한 게 GDP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GDP 예측치를 부르면 애틀란타 GDP 네. 나오를 좀 보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어떻게 또 추이가 좀 꺾였어요? 어제 이제 또 그게 발표가 됐는데요. 그 전까지 2.9%였다가 어제 이제 소매 판매 그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은 재고 그 투자 데이터가 네네. 나왔거든요. 네. 그게 재고 투자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네. 이게 안 좋다 하는 게 약간 이게 애매한데요. 하여튼 2점 몇 퍼센트, 2.4%로 네, 2.4 요.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재고 투자 데이터가 감소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학에서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뭐 가계를 한다든지 하면 재고가 많이 쌓이면은 좋다 안 좋다 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려서 쌓이는 쌓일 수도 재고는 있고. 안 좋은 건데, 너무 잘 팔려서. 너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재고를 막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게 언제였냐면 우리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창고에 마스크 10만 맞아요. 장 재고 있어. 그러면 완전 부자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재고에 대한 거는 상당히 이중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아틀란타 연준에서 계산한 거를 그 월별 이제 뭐 소비가 그 GDP 얼마야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 보면요. 네. 저기 이제 맨 오른쪽에 파란색이 소비거든요. 네. 근데 소비 지출은 그대로예요, 거의. 그러네. 거의 근데 비슷하게 가요. 자주색이 빨간 그 밑으로 가 있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주색이 재고인데 재고가 그 지난번에 측정했을 때는 플러스였는데 이게 거의 감소했죠. 0.45 정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이제 GDP 나우가 떨어진 거는 이게 재고가 떨어진 건데, 얘 때문에 이제 생긴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고가 그냥 뭐 정말 그냥 갑자기 줄었거나, 아니면은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이건 뭐냐면은 예상을 못했는데 사람들이 마구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도치 않게 재고가 감소하면서 이게 투자에서 없어지니까 네. 이 전체적으로 이 GDP는 떨어진 걸로 나왔는데, 요건 한 번 더 다음 거를 더 봐야지 이게 좀 더 좀 정확한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재고가 줄어서 GDP 나오고 이제 데이터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두 가지로 좀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기자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다음 데이터 보면 될까요? 다음에 이제 네. 요게 또 나오니까요. 그때 네. 또 이제 재고 데이터가 또 나오겠죠. 그렇군요. 예, 그 다음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었군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지난주부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제 7월 초부터 엔저가 좀 마침표를 찍는 듯 하다가 한 달여 만에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 약간 잠잠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엔화도 약간 변동성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만약 청산이 됐을 때는 연준의 대차제적 표현은 어떤 영향을 좀 남기게 될까요? 네, 이제 특히 그 뭐냐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또 이제 그 중에 상당수는 일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맞죠. 그런 네. 포지션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에 가서 제발 달러 좀 갖고 오세요. 이제 그런 항의를 하게 될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압력을 넣게 되면은, 그럼 일본 중앙은행은 전 세계 5개 중앙은행이 있는데요. 그 중앙은행들은 미국한테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달러 통화 수합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그게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저기 피크 한번 친 거는, 저건 언제냐면은 작년 그 은행 위기 때, 그때 은행 한번, 위기 그때는 이제 뭐 주로 이제 유럽계 은행들이 저 돈을 많이 빌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방 다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위기가 사라지니까. 있군요. 네. 근데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네. 물론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근데 거의 진짜 확대해 보이는데, 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네. 일본 투자자들이 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해소되고 있다. 요거는 현재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네.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군요.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이 중앙은행 달러 유동성 스와프 차트를 좀 보시면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아, 네. 이것도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 변화 그러니까 이제 없었다. 아까 거는 이제 그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해외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준한테 가가지고 나랑 달러랑 원화랑 통화 수합 합시다 그러면은 연준이 딴 데 가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하는 그런 건데요. 아까 네. 거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통화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나라들이 네. 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예전 거는 뭐냐면 맨 앞에 있는 제일 큰 거는 네. 2008년입니다. 8년.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크 있었죠. 네. 이거는 이제 2020년 그때였고, 이건 거의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변화가 없긴 하네요. 예, 그 그때 얘기는 빼고는.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일본이 아주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분명히 이걸 통해서 알 수 돈을 있었겠군요. 네. 이 달러로 조달했을 텐데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걸 보면은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 변화 중에서 좀 특이하게 볼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이제 연준 대차 대조표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졌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나마 요게 뭐냐면은 네. 파란색은 BTFP입니다. 네. 요게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이건 아주 시력이 좋아야지만 이거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미국 내 국내 은행이 어려워졌던 은행들이 연준한테 가가지고 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이건 이제 보통 재할인 창구라고 하는데요. 아, 네. 최근에 딱 줄었죠. 그렇네요. 예, 이거는 이제 잘 보이죠, 이거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은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은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요즘 이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많이 커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아주 급한 거는 아닌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다각도로 경제 지표들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 조명을 해드리면서 결국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위기가 정말 온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연준 와처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